자, 부등식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교과서 97페이지 펴주세요. 97. 네, 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정식까지는 다뤄왔고, 이제 마지막 이제 부등식인데, 저번 시간에 배운 걸 간략하게 복습 한번 해보면요. 방정식이나, 부등식이나 다 뭐를 구하는 문제라고 했어요? 예, 그렇죠. 실근을 구하는 문제와 똑같다고 했고, 하지만 근데 이 실근을 구하는 게 일반적인 대수적인 방식으로는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실근을 구하기 위해선 두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뭐를 찾는 문제라고 했어요? 그렇죠. 교점을 찾는 문제. 그래서 실근은 교점과 똑같다고 했고, 결국 이 교점을 해석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등식을 한번 해볼 건데, 부등식도 푸는 방식은 방정식과 똑같기 때문에 한번 이제 간략하게 이제 문제 한번 풀고, 그 다음 단원인 속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3번이에요. x가 양수를 줬네요. 이 양수의 범위에서 요 부등식이 항상 성립함을 보여보래요. 그래서 물론 뭐 다양하게 풀어낼 수가 있겠지만 선생님 얘를 좀 어떻게 해석하고 싶냐면요. 일단 얘를 한번 넘겨봅시다. 넘겨보면은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x가 양수일 때 항상 이 관계가 성립하겠느냐 이거를 한번 따지고 싶은데 물론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는 아예 그냥 아싸리 얘도 다 넘겨갖고 얘도 다 넘겨서 그냥 뭐 0으로 만들어줘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풀기에는 얘가 좀 더 갈릴게 보이니까 얘를 한번 진행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일단은 당연히 이제 우리가 얘를 성립한다는 거 보이는 건 어떤 말이냐면 요 함수 y를 fx라고 두고 얘는 y는 마이너스 4라는 하나의 상수함수잖아요. 그럼 우리가 정말 이게 이 부등식에 만족하려면 기하적으로 해석했을 때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양수인 범위에서 요 함수의 그래프가 이 함수의 그래프가 요 상수함수보다 항상 어디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크거나 같으니까 항상 위에 있거나 같은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야 된다는 거죠. 자, 다시요. 여러분들 이걸 그래프로 해석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고, 다시 한번 해석해보면, 요 부등식이 성립하기 위해선, x가 양수인 범위에서, 요 함수의 그래프가요, 이 함수의 그래프가요, 요 y는 마이너스 4라는 상수함수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항상 그래프상으로 위에 있거나, 이 함수가 위에 있거나 아니면 같게 그려지겠느냐, 이걸 한번 파악해 보라는 그런 문제를 해석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자, 이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모르겠으면 도함수를 그려보시고 좀 비율 관계를 공부한 친구들은 좀 빨리빨리 그려볼 수 있다고 했죠. 자, 쭉 잡아주시고 실근이 0이랑 3인데 0이 중근이니까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0에서 접하면서 떨어지고 다시 3을 통과하는 0, 3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또 이제 비율 관계에서 이제 이것도 여러 번 했으니까 좀 익숙해진 친구도 있을 거예요. 이 중근에서 극점까지의 거리와 그 다음에 이 극점에서 실근까지의 거리가요. 2대 1의 비율을 간다는 것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총 거리가 0부터 3이라서 총 이 3까지의 거리를 2대 1이니까 3칸을 끊어서 2칸은 얘한테 주고 한 칸은 얘한테 준다는 소리니까 소리인데 이게 마치 0부터 3까지라 총 3칸이잖아요. 3칸을 해서 3칸을 이니까 이거를 3등분하면 마침 한 칸씩 떨어지니까요. 한 칸, 한 칸, 한 칸에서 1, 2 여기가 바로 2가 되기는 돼야 딱 상황이 맞아 떨어지겠네요. 그래서 결국 이 말은 이 함수는 x가 2일 때 극소를 갖고 이때 극소값을 대입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y는 마이너스 4를 그려주면 당연히 y는 마이너스 4는 마침 여기가 극소값이 마이너스 4였으니까 얘가 딱 이쁘게 접하면서 이렇게 상수함수가 그려지겠네요.
그쵸?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걸 한번 해석해 보면 일단은요 여기 이쪽에서는 지금 누가 더 커요? 그쵸? 상수함수가 얘보다 위에 있으니까 이쪽 범위에서는 상수함수가 더 크니까 요 부등식이 이 부등식이 만족하지가 않죠. 이때는 상수함수가 크니까 하지만 다행히도 문제에서 조건을 x가 0 이상으로 줬으니까 실제는요 이렇게 잘라갖고 실제는 요렇게 여기랑 여기만 해석해주는 그런 문제겠네요. 따라서 누가 봐도 이 함수 자체가 y는 4보다 위에 있거나 같으니까 이 예제 3번의 부등식이 만족한다는 걸 이제 그림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시간 좀 줄 테니까요. 문제 3번이랑 이 4번 한번 해보세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1번, x가 양수일 때, 요 부등식이 성립함을 보여봐라 하는 거고, 2번은 모든 실수네요. 모든 실수에서, 요 부등식이 성립함을 보여보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1번부터 한번 해보고, 아이디어는 아까 했으니까요. 한번 풀어봅시다. 자, 그러면요. 첫 번째는요. 일단은 뭐, 당연히 마이너스 1을 넘겨서 이제 0과의 크기를 비교해도 괜찮죠. 0이라는 거 이때, 여기 때 0은 바로 뭐예요? X축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도 괜찮고, 아니면 좀 요 식이 좀 간편하니까, 얘를 일단은 X제곱 묶어주면, X제곱에
이렇게 생겼잖아요. 얘가 항상 마이너스 1보다 이제 크거나 같은지를 확인해 보고 싶으니까요. 일단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요. 자, 실근이 0이랑 2분의 3이고, 이때 0은 중근이네요. 그럼 그래프가 0에서 튕겼다가 다시 2분의 3을 뚫고 가는 0, 2분의 3, 요 식이 바로 네, 자, 지금 이런 상황이죠. 이렇게 할 수 있고, 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것도 여러 번 반복했잖아요. 그래서 이 중근에서 이 극점까지의 거리와 이 중근의 극점에서 실근까지의 거리가 2대 1의 비율을 갖는다고 했고, 근데 그래서 이걸 나눠보면요. 이거 총 3칸으로 나눠야 되는데, 마침 0에서 2분의 3까지가 지금 이걸 3칸으로 나누면 한 칸당 얼마짜리라는 소리예요. 그쵸. 2분의 1이죠. 그래서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세 번 반복돼야 0부터 2분의 3이 같다는 소리니까, 마침 여기가 지금 2대 1이니까 두 칸이 전진돼서 여기는 극소가 이 x는 1에서 생긴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극소는 x는 1에서 생기고, 따라서 그때 극소 값은 1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이제 우리 y는 마이너스 1 상수함수를 그려보면요. 상수함수가 마침 극소에서 이쁘게 접하면서 네, 이렇게 나가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 하지만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범위는 x는 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실제는요, 바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바로 여기서부터 해당하는 상황이니까, 여기서 누가 봐도 이 3차함수의 그래프가요, 상수함수보다 위에 있거나 같으니까, 1번의 관계식이 성립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자, 2번. 자, 2번도 마찬가지예요. 2번은 관계식이 잘 안 보이니까요. 마이너스 3을 넘겨봅시다. 넘겨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고, 따라서 우리가 확인할 것은요. 요 4차 함수가 y는 0이라는 바로 무슨 축? X축이죠. X축보다 항상 모든 실수에 대해서 위에 있거나 같겠느냐. 자, 이걸 따지라는 거죠. 따라서 L을 fx로 두고 일단은 미분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 나갑시다. 그래서 이거는 많이 해봐서 이제 익숙해졌죠. 그래서 이거는 4로 묶어주시고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 두 함수의 실근을 찾아야 되는데 보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무슨 근이 나와요? 여기서는 이제 판별식을 쓰면 0보다 작으니까 허근이 나오고 따라서 실근은 여기서 1 하나만 나오겠네요. 그래서 도함수의 그래프가 대략적으로 어떻게 생겼냐면 자 여기다 그을게요. 도함수의 그래프가 2를 지나면서요. 2를 지나면서 대충 이런 식으로 f 프라임이 생겼으니까 당연히 1에서만 극소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1에서만 극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실제 이 4차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 3차함수 그래프는 감소하다가 극소를 찍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대충 이런 식의 모양이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4참수를 이제 그려놨고, 그럼 따라서 이제 x는 1에서의 극소값을 찾고 싶으니까 x에다가 2를 대입해보면 얼마예요? 4에서 4를 빼니까 이게 지금 0이 된단 말이죠? 따라서 실제로는 이 y는 0, 즉 x축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 여기 y값이 0이니까 x축은 이렇게 접하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접하면서요. 이렇게 생겼을 테니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 함수가요 위에 있거나 x축에 접하니까 2번 관계식이 맞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근데 여기서 좀 이제 어렵게도 좀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 한번 내가 다 지워볼게요. 잠시만요. 이거
오케이.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 2번을 좀 다르게도 풀 수 있는데, 이제, 물론 당연히 지금 방금 선생님 푼 방식이 가장 정석이고, 좀 다르게 좀 해석해 볼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공부 한번 해보고 싶은데, 여기서 지금 보니까 x 4제곱은 우리가 좀 해석하기 쉬운데, 얘가 붙어 있어서 좀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얘를 넘기면은, 지금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여기가 x 4제곱이니까 여기 x이고 여기는 1차 함수니까 좀 그래프 그리는 게 아주 어렵진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석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겠느냐. 그래서 한번 일단은 이번에는요 축을 한번 다 그려봅시다. 이렇게 해주시고 x 4제곱은요 어떻게 생겼다고 했어요? 예, 2차 함수랑 똑같이 생겼다고 했고 얘가 지금 x 4제곱이고 그럼 이제 1차 함수가 1차 함수를 이제 이 1차 함수를 그려야 되는데 이 1차 함수가 항상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게 되겠느냐 그 말은 뭐냐면 지금 기울기 양수니까 예를 들어서 1차 함수가요 이렇게 그려지면 돼야 안 돼요. 그렇죠, 안 되죠. 왜냐면 여기 보면 이 아래쪽에 이제 그 함수가 더 낮은 부분이 생기니까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된다는 소리고 안 된다는 그 소리고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1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는 건 돼야 안 돼요. 그렇죠. 이거는 괜찮죠. 왜냐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0보다 4차 함수가 그 위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상황은 괜찮은데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느냐 했을 때 가장 특수한 상황은 당연히 이제 접선인 경우가 좀 고민해 볼 건덕지가 있으니까 기울기 4짜리 접선이 어디에서 생기느냐 이것부터 한번 확인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기울기 4인 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 4차 함수를 미분해 보면 이게 바로 도함수고 이 미분계수가 바로 접선의 기울기니까 4가 되는 이 점을 알고 싶다는 거죠. 따라서 약분해주면 x값이 얼마예요? 1이니까 x가 1일 때, 즉 1을 넣으면 y값도 1이니까 1,1일 때 이 접선의 기울기가요. 이 접선의 기울기가 4를 그리고 있는 이런 접선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실제로 이 접선의 방위식을 한번 구해 봅시다. 그럼 우리가 기울기를 알고 한 점을 아니까 y-y1은 m 곱하기 x-a1 x1이니까 정리하면 y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근데 마침 보니까요. 우리가 찾고자 했던 이 1차 함수가 여기 마침 들어있었네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 접하는 경우가 가장 특수한 케이스라고 보면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건 항상 이 4차 함수는요, 이 직선보다 항상 위에 있거나 이렇게 같은 경우밖에 안 생기니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것을 이렇게도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는 마무리하고 자 마지막으로 4번만 하고 이제 부등식은 마치고요. 우리 2반이랑 10반 같은 경우는요, 이제 그 다음 단원인 속도, 가속도, 이쪽 단원 개념까지만 영상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문제 4번 한번 구해봅시다. 그래서 이 4차 함수가요, 항상 모든 실수에 대해서 k보다 크거나 같기 위한 k의 범위를 구해내라는 거예요. 따라서 마찬가지고 또 그래프를 한번 해석해보면, 이거 인수분해가 잘 되죠? 이렇게 되고 따라서 이게 실근을 구해보면 0이랑 3분의 4인데 심지어 0은 몇 중근이에요? 그쵸, 3중근이죠? 그럼 이걸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4참수고 4참수에서 개수가 양수니까 위에서 시작한다고 했죠? 이거 다 했던 개념이고 그래서 위에서 시작해갖고 0을 지나는데 0이 3중근이다 보니까 어떻게 지난다고 했어요? 그쵸. 변곡점으로 접하면서 뚫고 가는 이런 상황이죠. 이게 뚫고 가다가 3분의 4는 통과해서 가는 여기가 0이 변곡점에서 접하면서 뚫고 가고 여기는 3분의 4가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네, 이렇게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몇 번 했었는데 이 점에서 이 극점까지의 거리와 여기에서 실근까지의 거리가 3대 1의 비율을 갖는다는 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지금 마침 0부터 3분의 4까지니까 총 3분의 4칸인데 이걸 4칸으로 나눠서 3칸을 얘한테 주고 한 칸을 얘한테 준다는 소리인데요. 얘를 4로 나누면 한 칸당 얼마예요?
그죠? 3분의 1이죠? 그럼 3분의 1칸씩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간다는 소리니까 이것한테 3번을 주면 얘는 x값이 1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x값이 1이니까 1일 때 극소값 찾아보면 1을 넣으니까요.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시 해보면은, 자, 이제 이거를, 여기서 이제 y는 k를 구해야 되니까, y는 k가 이렇게 걸치면 돼야 돼요. 자, y는 k가 이게 걸치면 돼야 돼요. 안 되죠? 왜냐면 항상 위에 있거나 같아야 되니까, 이런 거는 안 하면 안 된다는 소리고, 자, 이런 거는 안 된다는 소리고, y는 k가 이런 건 돼야 안 돼요. 이건 되죠? 떠 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가장 이제 극적인 경우, 가장 특수한 케이스가 바로 이쁘게 극점에 접하는 바로 여기까지는 상관없다는 소리니까 k가 마이너스 1이랑 똑같거나 아니면 그 아래인 경우니까요. 따라서 k 값의 범위는요. k의 범위는 마이너스보다 작거나 같은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등식까지 마무리하고 이제 그 다음 우리 속도와 가속도 개념만 한번 우리 같이 볼게요. 속도와 가속도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교과서 99페이지 펴주세요. 자, 네, 폈죠? 이제 미분학의 마지막 단원이고 이름은 속도와 가속도를 이제 배우게 될 텐데 우리가 이제 선생님이 처음에 미분을 개관할 때 이제 미분을 누가 만들었다고 했어요? 예, 그래서 뉴턴이랑 라이프니츠가 거의 동시대에 이제 발견을 했다고 했는데, 이때 이제 발견한 아이디어는 각각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라이프니츠 같은 경우는 수학자이다 보니까, 접선을 연구하면서, 미분을 발견했다고 했고, 이 뉴턴은 물리학자이자 수학자이다 보니까, 뉴턴은 물체의 운동을 연구하면서, 미분을 발견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배우는 미분학은 이제 라이프니츠의 미분을 배우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미분계수부터 시작해서 이제 방정식, 부등식까지 많은 개념들을 우리가 다루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는 뉴턴의 이 아이디어를 우리가 가지고 와서 물체의 운동을 통한 미분의 개념을 한번 배울 거고, 그래서 미분이 물체의 운동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속도와 가속도인데, 이거를 이제 물리를 공부한 친구들은 많이 익숙한 개념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좀 생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한번 몇 가지 개념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속도라는 건 일단은 기본적으로 영어는 V를 갖다가 써요. 그래서 V를 쓰는데 이 속도는 결국은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바뀌기 때문에 결국 속도는 시간 t의 영향을 받는 함수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그리고 가속도는 보통 A를 갖다가 쓰고 이 가속도도 마찬가지로 시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AT라고 해서 시간에 관한 함수로 표시하는 게 이제 맞을 거예요. 그리고 이 가속도라는 건 뜻 자체가 이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율이에요. 속도의 변화율. 네, 그래서 이 가속도라는 개념 자체는 속도의 이제 변화되는 비율, 그래서 속도의 변화율이라고 일단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한번 좀 짚고 넘어가면, 첫 번째는 이제 평균 속도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속도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이 평균 속도는 어떻게 정의해요?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이제 정의하는 거죠. 그래서 평균 속도는 그 걸린 시간분의 이동한 거리로서 정의를 한다는 거.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순간 속도라는 것도 배울 거예요. 그래서 평균 속도는 약간 느낌적으로 일정한 시간이 흘렀을 때 그 시간 동안 움직인 거리에 대한 비율로 표현을 하는데 이 순간 속도라는 건 말 그대로 어떤 물체의 이동을 할 때 순간적인 점에서의 속도를 파악하고 싶을 때 쓰는 개념이겠죠.
그래서 지금 이쪽 파트가 지금까지 배운 거랑 완전히 결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리적인 용어들이 많이 나올 텐데 이걸 뭐 처음에 배울 땐 어렵겠지만 좀 하다 보면 쉽고 개념도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한번 같이 짚고 넘어가 봅시다. 잠깐만요. 자, 선생님이 그래프를 하나 그렸는데 이게 지금 어떤 물체가 이런 식으로 이런 곡선을 따르면서 움직인다고 한번 해봤어요. 이럴 때 이제 일단 이 가로축, 세로축부터 설정을 할 건데 보통 이 가로축은 t축, 즉 시간축이에요. 시간축이고 그 다음에 이 세로축은 보통 위치, 이 물체의 위치를 나타내는 축인데 보통 위치는 영어로 x를 갖다가 써요. 그래서 보통 위치는 x인데 이 위치 또한 당연히 시간에 영향을 받을 거기 때문에 위치도 xt라고 쓰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이 xt는 위치를 나타낸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걸 해석할 때는 가로축이 시간축이고 세로축이 위치를 나타내는 그런 축이라는 거 일단은 알았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 물체는 지금 몇 초 동안 움직인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렇죠. 총 7초 동안 움직인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물체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우리가 이걸 한번 그래프를 보고 간략하게 한번 일단은 한번 파악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요, 물체가 일단은 가장 t는 0일 때, 즉 시간이 일단 0일 때 그때는 일단 물체의 위치는 얼마예요? 그렇죠. 물체는 일단 물체의 위치 또한 지금 0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시간이 0일 때는 위치가 0이었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위로 양의 방향으로 계속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양의 방향으로 이렇게 계속 증가하다가 어디까지 증가해요? 네, 4초일 때까지 쭉 증가하다가 그 다음에 4초가 지나는 순간부터는 다시 방향이 어떻게 돼요? 꺾였죠? 이렇게 꺾였어요. 그래서 위치가 다시, 그래서 4초일 땐 가장 그 멀리 8만큼 전진을 했다가 4초가 지나는 순간 다시 방향을 틀면서 위치가 조금씩 줄어들다가요. 6초가 되어 있을 때는 위치가 다시 얼마가 돼요? 6이 됐죠. 6이 됐다가 다시 6초가 지나는 순간부터는 다시 위치가 다시 또 방향이 바뀌면서 조금씩 증가하다가요. 마지막 7초일 때는 최종적으로 위치가 7에서 끝나는 이런 물체의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이해가 좀 잘 안 되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1차원적으로 한번 표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자, t는 0일 때, 일단은 t가 0일 때는요, 일단 위치 자체는, 위치도 지금은 0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가다가, 이 t가요, 쭉 가다가, t는 4초일 때, 4초일 때는 위치가 얼마가 돼요? 네, 8만큼 위치를 이동을 했죠. 이동했는데, 이 4초가 되는 순간, 이렇게 8까지, 위치가 8일 때까지 이동을 하다가, 4초가 지나는 순간 다시 방향이 꺾이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은 다시 방향이 꺾이면서, 이게 방향이 꺾이면서, t가 6초일 때까지 방향이 꺾이면서 진행을 하면서요. 결국 t가 6초일 때는 위치 자체가 지금, 6이 되는 이런 상황이죠. 그쵸? 그러다가 다시 6초가 지나는 순간 방향이 또 틀어지면서요. 틀어지면서 최종적으로 7초가 되는 순간은 위치가 7이 되는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볼 수도 있겠네요. 그쵸? 이렇게 위치가 이렇게 바뀌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개념을 좀 유도할 수 있느냐. 일단 물체는요. 이 t가 0일 때부터 t가 4초일 때까지는요,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요? 네, 여기를 양의 방향이라고 했을 때, 오른쪽으로,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고, t가 4일 때부터 t가 6일 때까지는 음의 방향으로, 이렇게 음의 방향, 반대 방향,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고, 다시 t가 6초일 때부터 7초일 때까지는요, 다시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이런 움직임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결국은 증가와 위치가 증가한다는 것과 위치가 증가하고 위치가 감소한다는 건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건 결국 도함수의 부호와 연관이 돼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게 그거잖아요. 함수 f가 증가한다는 건 f 프라임이 부호가 플러스가 된다는 거고, 함수 f가 감소한다는 건 도함수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걸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놨잖아요. 그럼 그래서 결국 이 말은 뭐냐면 똑같이 위치의 증가와 감소도 위치의 도함수로서 판단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한 게 이제 뉴턴의 아이디어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거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따라서요, 위치를 미분한 위치의 도함수가 중요할 수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 위치의 도함수인데, 이 위치의 도함수가 바로 무엇이냐면, 얘가 바로 속도예요, 속도. 그래서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된다는 거. 위치를 미분하면요, 속도가 된다는 거. 이게 이제 첫 번째 사실이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결국은 속도는 위치에 대한 도함수다 보니까 속도의 부호가 중요하겠죠? 속도의 부호가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속도가 부호가 양인 경우랑 속도의 부호가 음인 경우가 당연히 나뉘어지겠고, 이 속도는 당연히 지금 위치에 대한 도함수다 보니까 지금까지 배웠던 걸 이용하면 도함수가 양수이면 원함수는 증가하고 도함수가 음수이면 원함수는 감소한다는 소리니까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속도가 양수라는 건 위치가요 양의 방향으로 증가한다는 거, 양의 방향으로 간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고, 속도가 마이너스라는 건 결국 위치가요 음의 방향으로 감소한다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속도의 부는 결국은 뭐를 결정해요? 네, 방향. 속도의 부호는 결국 물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 이게 또 하나의 이제 핵심 개념이 되겠네요. 근데 이거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지금 계속 우리가 지금까지 미분을 배우면서 계속 이 사실을 많이 배웠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도함수의 부호를 이용해서 원함수의 증감을 판정한다는 거. 지금 이 개념을 지금 계속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확인해 보면 되겠고, 그래서 속도의 부호가 바로 물체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거, 이거를 알았으면 좋겠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속도에 대해서, 속도는 아까 벡터라서 크기와 방향이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속도의 방향을 배웠는데, 이 속도의 크기는 보통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주고, 이 속도의 절대값을 씌운 걸 이걸 바로 뭐라고 하느냐, 속도의 크기인 속력이라고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단원에서는요, 이게 속력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안 했네요. 가속도는 우리가 이제 AT라고 쓴다고 했었는데, 이 가속도는 뭐냐면, 속도에 대한 변화율이에요. 속도의 변화율. 그래서 물리에서는 뭐 등가속도 운동 이런 것도 배우죠. 그래서 이제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율이라서 따라서 다시 한번 속도를 t에 관하여 미분한 것을 가속도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일단은 잘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네요. 좀 알겠나요? 그래서 이게 그 라이프니츠로 따지면 이제 어떤 게 연관이 될 수 있냐면 우리가 이제 미분 처음 배울 때 평균 변화율이라는 걸 배우잖아요. 그래서 평균 변화율은 뭐였어요? 직선의 기울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0,0과 4,8에 대한 순간 잠시만요. 이거 왜 지워져 이거? 자, 그냥 한번 해볼게요. 그 평균 변화율이 뭐였냐면 예를 들어서 0,0과 4,8이 있으면 이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가 이 직선의 기울기가 평균 변화율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뉴턴으로 가져오면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평균 속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평균 속도.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바로 그 평균 속도가
결국 라이프니츠에서는 평균 변화율이 되는 거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배웠던 게 이제 순간 변화율. 순간 변화율이 바로 뭐였어? 순간 변화율은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였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점이라고 해당하면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순간 변화율인데, 이게 바로 뉴턴으로 따라 가져오면 이게 바로 순간 속도예요. 순간 속도. 그래서 상당히 유사하죠? 그래서 뉴턴에서의 평균 속도가 라이프니츠에서는 평균 변화율이고, 뉴턴에서의 순간 속도가 바로 라이프니츠는 순간 변화율이라서 이제 용어만 다르지 기본적인 핵심 아이디어는 똑같다는 것을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일단은 개념을 쭉 정리 한번 해보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문제만 쭉 풀어보고 수업을